월요일 날 인공지능 잠깐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그 자연어 처리 들어가는 쪽 진행하다가 저희 제미나이 얘기 막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그때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어 처리랑 그 나머지 인공지능 보안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사실 인간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자연어. 인간의 사람의 말을 인간 그 기계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NLU, NLG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NLU는 텍스트나 스피치로 되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제 해석하는 단계. 그 NLG는 인간의 언어로 제너레이팅 해주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NLU, NLP, NLG. 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프로세싱을 통해서 기계가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결과를 뭐 추론 과정들을 통해서 NLG로 다시 생성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시리도 그렇고 네, 최근에 뭐 챗GPT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고 텍스트로 답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자연어 처리라는 건 음성 인식을 하는 이제 NLP 단계가 있고요. 랭귀지 프로세싱이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리고 NLU는 언어를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생성해서 답변을 짜잔 하게 되는 네, 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NLP에서의 이제 주요 기술들은 음성 인식, 뭐 언어 이해, 대화 처리 모듈, 발화 생성, 뭐 음성 합성,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NLU 단계에서 이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뭐 담론 분석. 그래서 형구, 의담 이렇게 외우는데 형태소, 사용자가 발화한 문장의 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등의 품사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구문 분석은 형태소 분석 결과로 도출된 품사들을 명사구, 동사구 등으로 그룹화하고 그룹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분석, 이제 담론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요. NLC는 거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생성을 하는 단계니까 담론을 생성하고 문장을 계획하고 어휘를 선택하고 뭐 문장을 생성하고 형태를 생성하게 되는 이 단계로 예,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NLP, 예,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기술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원핫 벡터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단어를 이제 벡터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딩 코딩이라는 거 혹시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단어에만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예, 얘도 마찬가지죠. 원핫 벡터 인코딩이라는 얘기는 이제 문장 그 이 자연어 처리 앞에 그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처리들을 통해 전 처리들을 통해서 단어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단어들을 코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해당되는 단어 뭐 나가 나오면 나에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표시되는 그래서 문장 안에 혹은 아니 문서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만 수백 개의 단어들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다 0이고 해당되는 단어 뭐 사과라고 하면 사과에만 1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표시할 때 1, 0, 0, 0,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네.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차원이 많아져요. 네. 차원이 많아지고 네, 연산량도 늘어지고 공간도 낭비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네.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얘가 1, 0, 0, 0, 0, 0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냥 코드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애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원핫 벡터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근데 단어가 수백 개가 있으면 이제 불필요한 공간 낭비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단어끼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 관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관계 정보는 없잖아요. 10000과 0100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원핫 벡터 인코딩 방식의 단점을 보완, 네,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에 제공하고 문장의 문맥을 통해서 단어 의미를 학습시키는 방식이고 C 보우, 스킨그램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베딩을 해 나가는 과정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 어떤 관계를 도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벡터 공간에 그러니까 사상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매핑을 시켜가지고
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5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주변 단어들을 모델에 제공하고 문장 내에서의 주변 단어들 그리고 빈칸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워드 임베딩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킨그램은 이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놓일지 맞추는 방식. 네, 거리 거꾸로죠. 네. 그래서 문장 분류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네, 이게 이제 거의 발전해 나가는 그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퀀스 투 시퀀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자연어 문장을 입력받고 출력 역시 자연어로 된 문장을 출력하는 기술이고요.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초대규모 모델 LMM. 네, 그 전에 걔 이제 핵심이 되는 메커니즘이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의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장을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드 투 벡터. 네, 단어를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해서 올 단어를 미리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입력받아서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5모드는 스킵그램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나오네요, 여기. 컨텍스트를 찾고자 하는 목표 모델을 예측하는 모델. The cat sit on the 하면은 여기 뭐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 우리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 단어가 매시라는 애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가 그다음에 매시라는 애가 나와. 라는 부분들을 계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스키그램은 매시라는 단어로 the cat sits on the를 컨텍스트를 예측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장을 예측하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예측하는 건 스키그램. C5는 문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 네. 근데 여기 이 두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MRC, 뭐 대화 모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대화 관리, 답변 생성,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기술사를 위한 이 자연어 처리의 단계는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이에 뭐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기는 한데 걔네들은 그냥 나중에 조금 심화하셔서 내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출제가 된 문제들 위주로 좀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출제가 된 애들 위주로 네,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 지금 본 거고요. 유사도라는 게 있어요. 네, 유사도, 유사도. 이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그 유사도가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묶어가는 방법이고요. 군집 내 유사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까 벡터 공간에 뭔가 단어들을 이렇게 사상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영화의 단어들을 여기에 다 사상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래서 예컨대 뭐 오늘 비가 오니까 곡성이라는 게 있으면 네, 이 주변에 곡성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 네. 파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애들을 볼 때 그 거리, 유사도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간의 어느 정도 유사도 판단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사도를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있어요. 자카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가 좀 많아. 네, 이게 좀 대표적이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A, B의 유사도를 구하는 거죠. 자카드 유사도의 제이예요. 그러면 A, B의 합집합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에 A, B의 교집합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계산해 내는 거죠. 네.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아실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좌표상에서 이게 방향이 가깝거나 뭐 일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코사인 유사도가 나오게 됐고요. 좌표상에서 데이터들 간의 코사인 값을 가지고 이제 유사한 정도를 계산해 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0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1이면 관련이 있는 애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군집도를 평가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상관이 있어요. 네, 군집도. 군집도가 어디서 나오죠? 부도학습이잖아요.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 군집도,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고 그 클러스터링 기법에는 뭐가 있죠? K-민즈, DB스캔, 뭐 EM 클러스터링, 뭐 아까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덴드로그램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무튼 걔네들은 이 표식이 되어 있지 않는 애들, 저게 네모로 표시를 한 이유가 있죠. 네, 왜 네모로만 표시했을까요? 네, 레이블 없이 그냥 구분만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레이블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빨간색이 아니, 다 네모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X, 뭐 동그라미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겠죠. 네, 동그라미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클러스터링은 집단 간의 군집 분석할 때 유사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얘가 실제로 잘 분류가 됐는지 또 판단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네, 군집도 평가 기수로 이제 실루엣 개수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각 데이터가 데이터의 군집 내의 데이터가 얼마나 가깝게 군집되어 되었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는 얼마나 더 멀리 되어 있는 지표. 네, 요 가까운 거 그리고 먼 거. 네, 이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분류가 정말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거죠. 먼 거는 아까 우리 그룹이 아닌 애는 최대한 멀어야 좋겠죠. 그렇죠? 우리 그룹인 애들은 최대한 가까운 게 더 좋을 거고요. 네. 그렇게 계산하는 기법 중에 우리가 월요일 날 평가했었는데 그렇죠? 머신러닝에 평가했는데 지도학습 평가할 때 이렇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평가했던 기법 중에 뭐가 있었죠? 분류가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 아, 혼란스러운 표가 있었는데 정답이 정해진 컨퓨전 매트릭스 있었죠? 혼동행렬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4분면 안에 그렇죠? 내가 예측한 거 그리고 실제 값을 비교해서 이걸 가지고 계산해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한 것들 중에서 실제 정답을 맞춘 비율 이게 그렇죠. 프리시전.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내가 정답이라고 한 거, 전체 내가 대답한 것 중에 정답인 비율, 뭐 리콜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걔가 실제 클래시피케이션, 지도 학습의 분류를 평가하는 평가 모델이라고 하면 얘는 실루엣 개수는 지도 학습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가 그 지표 중에 그때 이 실루엣 개수는 나오지 않았으나 혹시나 평가가 나오게 되면 강글이나 뭐 이런데 군집화를 평가하는 데는 실루엣 개수가 있음. 네,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네, 개수가 있음이라고 꼭 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응집도 이런 애들도 있네요. 여기 실루엣 개수 이외에 응집도가 있으며 각 군집별 중심으로부터 개별 데이터의 거리의 제곱합, 각 개별 데이터의 거리의 제곱 합으로 이제 구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응집도. 네. 그게 박음은 작업수로 그럼 좋아지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TF-IDF라는 애가 있어요. 정보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되는 가중치 도출 기법. 복수의 문서군의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문서 내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뭔가 우리가 판단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중요한 단어야? 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이 수치 혹은 아니면 계산식 이게 TF-IDF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지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문서 분석을 막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네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네. 이거 왜 할까요? 맞아요. 네. 특정한 가중치를 주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단어들을 걸러내거나 이럴 때, 네. 얘가 다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TF-IDF를 일단 내용을 좀 보면 TF, term frequency, term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erm frequency, 단어가 얼마나 frequency, 빈도, 단어의 빈도, 출현 빈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DF, 얘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 도큐먼트의 프리퀀시. 그런데 그걸 인버스 했대요. 역이에요, 역. 네. 그래서 이 TF, IDF라는 얘기에 이미 그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식이 다 들어가 있어. TF 곱하기 IDF 하면 이 TF, IDF 값이 나와요. 네. 역빈도라고 얘기해요, IDF는. 그래서 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빈도예요. 단어 빈도. 뭐 해석 그대로죠. 한 개의 문서 내에 등장하는 키워드 출현 빈도 수가 몇 개이냐. 예, 를 보는 거예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문서 딱 스캔을 했는데 사과라는 단어가 4번 등장했어. 그럼 TF는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DF는 특정 키워드가 출현한 문서의 빈도수예요. 문서. 사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서에서는 2번 나왔고, 뭐 두 번째 문서에서는 안 나왔어요. 아예. 세 번째 문서에서는 1번 나왔어. 예, 요 순서예요. 요거. 요게 DF, 도큐먼트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서의 빈도수.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둘, 2회 나온 거예요. 저 이 숫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텀 프리퀀시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IDF는 이걸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DF가 아까 요거 특정 키워드가 출현한 문서 빈도수 이걸 역으로 한 거예요. 거꾸로 돌린 겁니다. 네. 그래서 DF가 밑으로 내려가고 전체 문서가 위로 올라가요. 네. 역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 전체 문서수에서 이 빈도수가 올라가면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분모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문서 내에 값이 이게 여러 문서에서 출현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전체 문서에서 저기 보면은 전체 문서가 예를 들자면 3개의 문서가 있는데 2회가 출현이 됐잖아요, 지금. 2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문서 3, 그렇죠? 1 플러스 1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1은 그냥 지금 무시하세요. DF 2번이 나왔어. 네, 그럼 얘는 몇이다? 1이 되는 1. 이게 앞에서 물론 자유로가 있지만 무시할게요, 무시. 네, 일단 ln.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위에 값들이 밑에 값들이 그러니까 이 도큐먼트에 그 단어가 나온 도큐먼트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는 단어라고 보는 거. 점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문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값은 커지죠. 예. 그렇죠? 이건 전체 문서예요. 위에는 D는 전체 문서. 우리가 지금 하나, 둘, 3개 문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 3개 문서 중에 2개의 문서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번이면 값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한 번 나왔으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역으로 함으로써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예를 들자면 뭐 나는이라는 거가 엄청 많이 나왔어. 다 나와 다. 그러면 걔는 역으로 좀 페널티를 주는 거죠. 밑에 LN과 1이 붙었는데 사실 얘네 둘만만 해도 돼요. 둘만 해도 되는데 1과 LN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네, 1 플러스 1을 붙여주는 이유는 얘가 출연하지 않는 문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군데도 안 나왔어. 그럴 때 얘가 0이 돼버리면 전체 값이 0이 돼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을 붙여줘요. 네, 그리고 자연 로고를 붙여주는 이유는 이 D가 늘어날수록 이 IDF 값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막 10만 문서라고 하면 10만 문서 막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특정 값으로 이제 좀 제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이란 이 자연 로고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IDF래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해봅시다. 조합. 네. TF, IDF는 결국에 TF, 텀 프리퀀시, 어떤 단어가 한 문장 내에서 드러나는 그 순서래요. 그 빈도수였죠. 단어의 빈도. 한 개의 문장에서 문서 내에 등장하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수. 3번 나왔어. 3번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IDF를 통해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IDF가 1이다. 그럼 3 곱하기 1 하면은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텀 프리퀀시만 해도 되죠. 근데 텀 프리퀀시를 하게 되면 이 단어가 여러 문서에서도 막 다 나오는 너무 흔한 단어면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DF를 통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 많이 있지만 이거 복잡하고 밑에 이 위에 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문서가 결국에는 이게 35야, 그죠? 35고 엔진이 35예요. 거기에 DF는 3번 나왔으니까, 그렇죠? 3분의 3, 1을 통상적으로 분모에 1을 더하지만 문제의 DF 값은 1을 제공하지 않는 거여서 1을 그대로 적용했다. 네, 1이 이게 값이 0이 되면 1을 더해주지만 밑에 분모에다가
근데 값이 아까 그 분모에 1을 더해주는 이유가 그거였잖아. 0일 때 그 밑이 0이 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니까 0일 때는 아니 그러니까 1이 값이 있을 때는 굳이 1을 더해주지 않는다로 해석이 되는 게 맞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얘는 세 번 나왔어요. DF 도큐먼트 프리퀀시 세 번 나왔고 그래서 1을 더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3 해서 앞에 로그를 곱해주니까 자연로그 곱해주니까 1 곱해줘서 뭐 0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얘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3. 그래서 TF는 35야. 그래서 35 곱하기 DF는 3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1. 뭐 해서 IDF는 0이 나오네요. 그리고 0 곱하면 35인가? 0인가? 35 곱하기 0에서 0이네요. 그렇죠? 네. 음. 0.47. 이렇게 했을 때는 자연로그의 1 자연로그 3 곱하기 3 하니까 0.47이 나오고 이럴 때는 1.41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TF 텀 프리퀀시는 지금 3이에요. 그렇죠? 3. DF 도큐먼트 나온 거는 지금 한 문서에만 나왔으니까 1이에요. 그렇죠? 근데 IDF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IDF 계산하는데 밑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는 1 더해 주지 않고 1만 돼요. 그리고 위에 문서가 총 3개니까 로그 1분의 3에서 0.47이 나온대요, 계산이. 그러면 아까 3 있었으니까 3 곱하기 0.47 하면 1.41이 나온다. 풀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조락이 돼서 15분 남았다고 계산 문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쓰면 식만 해가지고 딱 쓰면 되니까 이제 쓸게 말이 막 주구리주구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식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건 심화반에서도 누누이 얘기해요. 누누이. 안 된다. 이거를 실제 쓴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TF IDF 썼잖아 이분. 114.7이면 그래도 다행히 얼추 맞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아무도 안 썼잖아. 근데 이분 이걸 뭐 잘 쓴다 한다 하더라도 이 밑에는 합격자 점수예요, 지금. 잘 쓴다 하더라도 15점인 거야, 그냥. 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물론 뭐 STCP, 에이펙 이것도 아마 개인정보 에이펙 10대 뭐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능 요구사항. 근데 제가 보기에도 대가 산정,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SCP 요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보면 이 노란색이 점수가 좋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뭐 쓰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 지금 TF IDF가 대표적이긴 한데 얘도 있고 우리가 PM 할 때 계산하는 문제 나오죠. EVM 계산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것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통계하다 보면 통계 쪽에 또 있거든요. 네. 우리 가설 검증하는 거. 네. 그것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보면은 저희가 FEC, BEC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BEC에서 검출하는 기법 중에 CRC라는 게 있어요. CRC 코드를 덧붙여서 걔를 나눠줬을 때 0으로 떨어지면은 아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걔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혹이 있어요. 특히나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포기하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 예, 나 풀어본 것 같거든. 근데 이게 계산 문제를 혹시나 이번에 풀어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풀어보게 되면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일단 반정규화를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반정규화. 좀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 얘랑 순서가 비슷해서 그래요. 대다반이라고 외우거든요. 네. 대상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반정교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성능을 위해서. 자, 다른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돼. 네. 대상을 식별하고 계산 문제가 보여도 다른 방법을 최대한 찾은다. 어쩔 수 없을 때 얘를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을 때 뭘 하냐면요. 일단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프리집에다가 그 옆에 염수장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풀어봐. 될지 안 될지. 그런 다음에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문제를 선택해야 돼. 꼬여. 아, 그럼요. 예.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는 게 낫지. 막 문제 이미 들어가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중간에 계산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시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계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푼다. 예, 마지막에 쓴다. 왜 그러면 앞에 내가 계산 문제 골랐어. 안 풀려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그러면 그 교시는 뒤에 문제는 줄줄이 다 네,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한번 사람이 이게 패닉이 한번 오게 되면 우리 그 왜 그때 월요일 날 민기님 시험 볼 때
볼펜 떨어져가지고 막 엄청 당황해가지고 막 그때 똑같아. 그런 상황이 엄청 많이 생겨요. 액박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사 시험은 실수를 줄여나가는 네, 그게 그 키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점수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분 같은 경우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59점으로 떨어지신 이분 이 11.6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규모 산정을 너무 잘 쓰는 거죠.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흥분된 마음에 문제를 잘못 본 거야. 그래서 다른 걸 막 다 적어놓은 거야. 예. 그러다 보니 이제 11.6. 그런데 이게 14점만 15점만 맞았어도 합격인데. 그래서 지금 잠을 아직도 못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예.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규모 산정 얘기만 들어가면 아예 그냥 벌벌벌 떨려. 예, 진짜 그렇게 돼요, 정말. 네. 그래서 네, 네.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가차 없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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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뭐 맞춰도 이분 맞췄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5점을 줬다는 거. 문제 답이 틀리면 안 주거든요, 점수를. 아예 12.7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점수를 줬다는 거는 어쨌든 맞은 거예요, 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네, 굉장히 까다롭게 준 거죠. 다른 점수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TF, IDF 썼으니까 어우 잘했어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 네, 그냥 똑같은 문제 중에 하나다. 네. 네. 답 아무리 잘 써도 답이 틀리면 완전 네, 12.7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잘해야. 과정이 맞았다는 가정하에 12.7, 뭐 한 13점 이렇게.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 기술사 시험의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을. 네.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TF, IDF는 이렇게 충분히 지금 좀 보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예시, 프리즘 예시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서 내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이제 식별해내기 위해서 이 TF, IDF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서내에 자주 출연이 되는 단어는 아무리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페널티를 줘서 페널티를 좀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도를 낮춘다라는 측면으로 이 TF-IDF를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언어 어텐션 메커니즘 이제 넘어갈 텐데 얘는 그냥 정의 정도만 일단 볼게요. 정의 정도만. 네. 언어 모델에서 디코더 출력 단계를 예측하는 매 시점에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거인데 앞에 이 뭔가 이 전에 있는 애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애가 있어요. RNN 기반이에요. 그때 우리가 RNN 어디서 배우죠? 딥러닝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CNN 배운 다음에 RNN을 배운단 말이에요. 얘의 특징은 뭐예요? 그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서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얘 또 문제가 있잖아. 그 뭐였죠? 장기 의존성 문제가 생겨요. 앞에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너무 길어진 말이 분명히 맥락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너무 길어지면 앞에 걸 기억 못하고 최근에 것만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중요한 단어에만 이제 상황관계가 높은 중요한 단어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RNN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RNN, CNN, 뭐 GRU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딥러닝 기술을 쓰지 않고 독자적인 걸 가지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부터 어텐션 다음에 나온 애가 트랜스포머인데 이때부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한계가 시퀀스 시퀀스에 한계가 있어서 나오게 됐고요. QKV를 알아요. QKV. 네, QKV. 네. 그래서 Q는 쿼리 T 시점의 디코더 셀에서 은닉 상태, 키 모든 시점의 인코더 셀의 은닉 상태들, 밸류 모든 시점의 인코더 셀의 은닉 상태들.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값을 뭔가 이렇게 곱해줘 가지고 이 유사한 값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이 단어가 실제 얼마나 지금 연관도가 높으냐, 네, 중요도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10까지 보고 막 하면은 너무 어,
사실 지금 단계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온 게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나왔어요. 얘는 구조 정도만 얘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NN을 탈피하고 시퀀스 투 시퀀스, 얘도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떤 단점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셀프 어텐션 구조만을 구현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 인코더 디코더, I love you를 인코딩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인코딩. 코드화하는 단계가 있고 얘를 다시 디코드로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인코더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와서 계산된 값이 디코더로 넘어가고 디코더에서 결과값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포지셔닝 인코딩이라는 애가 들어가거든요. 그림은 이걸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I love you 하면 얘를 임베딩을 해요. 임베딩. 얘는 벡터 공간을 사상시키는 임베딩 자체가 벡터 공간 안에 저 I라는 애의 위치를 찍어준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임베딩을 시켜놓고 이 포지셔닝 인코딩을 통해서 이 단어의 순서를 기억해 놓는 거예요. RNN이나 CNN은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RNN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얘의 순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포지션을 기억하는 단계가 필요해. 그래서 얘가 포지션의 인코딩 단계를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인코더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물론 인코더 안에서도 이게 처리가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처리가 되고 나면 디코더로 넘어가고, 디코더에서 이제 들어오는 애가 이제 결과값이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네, 디코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다. 네. 그래서 뭐 RNN을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 디코더를 설계했음에도 RNN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네. 버트와 GPT 모델의 기반 모델로 사용이 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챗 GPT의 모델이 그 기초가 되는 버트와 GPT 얘네들의 기반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이 된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GPT-3 버트 모델로 발전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보셨던 인코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 봤던 거 어텐션 있잖아요. 그 어텐션이 이 안에 들어가 셀프 어텐션 형태로. 여기도 어텐션이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포지셔닝 인코딩 입력 단어의 위치 값을 추가한다. 네. 셀프 어텐션, 뭐 멀티헤드 입력 토큰의 병렬 처리한다. 아까 어텐션이 제가 QKV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쿼리 키 밸류, 네, 요 값들을 가지고 네, 들어간다. 피드 포워드 신경망,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신경망이 사용이 되는 거죠. 네. 네,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버트와 GPT-3 뭐가 차이가 있냐?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만을 취해 만든 인코더 자연어 처리 기반의 양방향 마스크 언어 모델이라고 하네요. 인코더만을 얘는 취했나 보네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의 디코더만을 취해서 만든 자연어 처리 기반의 단방향 언어 모델이 GPT 우리가 쓰고 있는 GPT-3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트랜스포머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네, 초거대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처리가 이제 가능해졌죠. 이게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얘는 뭐냐면 초거대 AI란 얘기는 인공신경망에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은 우리 파라미터 뭐였죠? 가중치. 걔가 무수히 많대, 무수히. 네.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온 게 2017년, 버트 GPT가 나온 게 2018년, 그리고 GPT-3 나온 게 2020년, 뭐챗 GPT 나온 게 2022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여기 이제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인공 언어 모델, 통계적 언어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트랜스포머라는 애가 나왔고 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양쪽에 왼쪽에 인코더 디코더 그 사이에 안에 들어가는 어텐션 알고리즘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고 얘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만들어지고 얘 기반으로 초고대 AI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네, 초고대 AI 넘어가고요. 여기 버트 GPT-3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NER 개체명 인식
뭐 텍스트에서 사전 정의된 카테고리에 속한 개체명을 찾아서 특정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구로 이식하는 과정 또는 기법을 NER,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네. 그래서 입력할 때 여기 뭐 정보 탈취 전문 해킹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개체명을 인식을 해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뭐 요 안에는 이제 임베딩 개체명 인식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격 국가, 출력을 공격 목적, 공격 그룹 이런 것들의 출력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개체명을 인식해서 워드 임베딩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워드, 맨, 우먼, 킹, 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맨 여기 이제 벡터 공간에 사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맨이라는 애는 네, 이렇게 숫자로 구성이 되고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이게 결국에는 차원을 이제 축소를 해서 네, 이게 2D 이 안에 이제 사상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상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고 주요 기술이 워드 임베딩의 주요 기술 아까 다 보셨던 C5 스키그램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C5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예측하고 스키그램은 문장을 가지고 단어를 유축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버트와 GPT가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제 나오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대표적인 애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얘기가 되었습니다. 챗GPT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뭐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용자를 위한 AI 인터페이스 개발 분야.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적절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라는 게 있지만 그 챗GPT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낼 수 있는 질의를 할 것이냐. 예, 이런 과정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 텍스트 디스크립션, 인풋, 뭐 인디케이터, 커런트 인풋, 뭐 이런 인풋들을 얼마나 잘 줘서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아웃풋을 잘 만들어내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엔지니어링이 들어갔으니까 뭐 과학적인 어떤 기법들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네. 또뭐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어 음성 인식, 음성 데이터 마이닝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생성형 AI. 네. 이제 생성형 AI로 넘어가면 대규모 데이터 원본을 학습한 모델. 아까 LLM 같은 애들이죠. 거기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따라 프롬프트 아까 말로 이제 쓰는 거죠. 천재범님이 기술사를 합격했을 때 그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인식하고 그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별로 이제 처리하고 모델 생성하고 출력물을 이제 검증하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챗GPT는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소라 같은 애들은 설명을 하면 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오픈AI는 AI가 아까 현지 챗GPT 모의 만든 데서 블로그를 통해 텍스트로부터 현실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글 정보를 입력하면 만들어내는 동영상을 모델이라고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또 AI. 소라로 생성한 영상 48개를 공개하며 따로 편집을 거치지 않은 소라가 생성한 그대로의 이게 지금 영상이라고 만든 거라는 밝혔습니다. 거죠. 물론 공개된 영상 세부적인 처리는 했을 가운데는 것 같아요. 멋진 내가 보기에. 여성이 도쿄 거리를 걷는 모습, 과거 골드러시 시대의 캘리포니아 전경 등의 글을 입력해 생성된 영상들이 포함됐습니다. 오픈AI는 소라가 여러 인물과 특정한 모션, 정확한 디테일이 포함된 복잡한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또 보세요. 지금은 일부 전문가들에게 서비스하며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라며 일부 그렇죠. 디자이너와 영화 감독들에게도 음. 피드백을 받으며 기술을 나중에는 고도화하고 그러면 있다고 이걸 가지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텍스트,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꿔준다든지, 텍스트 투 이미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멀티모달 AI라고 해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이미지, 뭐 텍스트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텍스트 뭐 이런 거를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멀티모달 AI 같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생성 AI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특정 개념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원본을 제공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미지를 제공한다든지
유도의 그 과정을 AI도 추상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제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주로 오토 인코더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입력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다시 원본 데이터로 출력하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VA는 얘는 통계적인 기법을 여기 이제 좀 적용하는 거예요.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생성을 해내는 AI 모델이고요. 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적대적 신경망, 적대적 생성 신경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노이즈 벡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요. 예, 여기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얘는 판별자라고 판별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판별자가 학습을 한 내용이 얘가 판별을 해서 이제 얘가 둘이서 계속 이거 생성해내고 판별하고 하면서 이 성능을 높여가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고요. 뭐 걔가 이제 DC 겐 형태를 이제 발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한 뭐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딥페이크라는 게 딥페이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 영상에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 정보를 합성.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닉된 뭐 여기 보면 오리지널 페이스 B가 있으면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디코더를 통해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Reconstructed Face B from A로부터 Face B를 생성해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탐지 기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그 뭐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실제 판별해내는 그런 기술들도 역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바로 직전 회차에 나왔었어요. 네. 협업 필터링. 네. 얘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콘텐츠 내용에서 유사한 정보를 찾거나 사용자와 연관이 있는 정보를 추천하는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업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저 베이스드와 아이템 베이스드가 있어요. 유저 베이스드는 뭐냐면 나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보고 그걸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예컨대 저랑 천재범님이랑 굉장히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재범이 피자를 먹었어. 그럼 저한테도 피자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유저 베이스드. 네. 아이템 베이스드는 예컨대 사용자가 콜라를 구매했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사이다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술이고요. 이때 이제 이 두 가지의 유사점들을 찾아내야 되잖아. 콜라는 사이다가 유사해. 네, 이걸 뭐로 하냐면 이렇게 유클리디안 유사도 아까 코사인 유사도 지금 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피어슨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도 아까 합집합분의 그쵸? 교집합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유사도를 통해서 판단해서 추천을 해준다라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뭐 플랫폼에서도 뭐 요교 같은 데서 식당 추천을 하다거나 음식 추천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음, 여기 유클리디안 유사도 뭐 이런 것도 계산하는 애들이 있네요. 뭐 이런 유사도 계산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유사도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기업 내에서 AI를 이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AI 콜센터, 뭐 사용자 질문에 자동 응대하고 뭐 챗봇 해주고 뭐 이런 애들이죠. AIIS, AI 알고리즘, API 등 AI 서비스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AutoML,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내용이고요. 기계학습의 파이프라인이 뭘까요? 파이프라인. 무슨 얘기지 이게? 파이프라인. 우리가 뭔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파이프라인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계학습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죠? 데이터 수집, 저장, 전처리, 그렇죠? 한 다음에 모델 학습, 그다음에 평가하고 반영하는 이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등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머신러닝 프로세스 뭐라고 하냐면 오토 ML이라고 한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였죠? 사람이 설정하는 값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뭐 학은 배, 은닉층의 개수, 학습률, 그리고 배치 크기 이 외에도 많았잖아요. K 값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게 발전을 해나가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휴리스틱 방법을 쓰다가 그 다음에 그리드하고 그 다음에 랜덤이었나? 랜덤하고 마지막에 베이지안을 사용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델들이 있듯이 얘를 이 과정들,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들을 오토매틱하게 바꿔주는 거죠. 최적화시켜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도 들어가고 피처 엔지니어링도 들어가는 거고요. 신경망 구조 탐색 뭐 이런 것들을 튜닝해 주는 걸 자동화한다. 네. 그 AI 옵스라는 게 있어요. AI 옵스. 네, 이게 좀 AI 옵스, 오토 M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I 옵스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및 AI를 활용해서 얘는 이제 수단이에요, 수단. 이 기술을 활용해서 IT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가 주인공이 아니라 뭔가 모델을 만들고 이렇다기보단 이 AI 기술을 통해서 인프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 AI 옵스는. 네, 그래서 이건 좀 차별화 이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얘는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델을 훈련하고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하고 자동 제어하고 가시화하는 인프라의 문제점들을 이런 식으로 가시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학습된 출력의 범위 속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초기 모델링, 초기 모델. 네.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텍스트, 이미지, 3D 신호들을 통해서 AI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요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된 모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바로 적용했을 때 사용 가능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도메인이 다르다든지 뭐 이럴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튜닝을 해서 실제 우리 산업에 맞는 AI 모델을 적용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윤리적인 이슈들도 또 있고요. AI 윤리라는 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바이어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편향이라는 애가 바이어스라는 애가 왜 생길까라고 보면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먹고 잘하잖아요. 예. 그럼 그 데이터가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는 편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최초 데이터의 디지털 가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모델 자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아이들,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모델 학습, 그리고 뭔가 평가라는 이 모든 단계에서 이 편향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높은데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편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건 자율주행차 뭐 해서 쭉 나오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 사회 규범 및 뭐 관련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AI 보안 쪽이에요. 이 출제 빈도를 말씀드렸잖아요. 140. 그러면 여기 이제 AI 우리가 생성형 AI 앞에서 봤던 애들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 생성형 AI가 계속 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 그런 애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나온 것들 보면 이제 보완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항상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1교시형으로 나와요. 생성형 AI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2교시형의 기술들을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회차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물어봐요. 이게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이렇게 요 패턴대로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그리고 기술 물어보고 그다음에 운영 물어보고 보안 물어보고 또 이게 다 끝나면 다시 반복해서 또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 과정들을 조금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인공지능도.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윤리라는 게 있죠. AI 윤리라는 게 있어서 윤리라는 애가 들어가고 운영, 보안, 이런 애들이 조금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인공지능 개념들, 운영, 보안, 윤리, 뭐 이제 품질 관리나 이런 애들도 이제 운영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이렇게 있는데 보안은 바로 직전 회차에도 이 초대규모 AI 모델 LMM에서의 실제 이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적대적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AI의 보안 공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어택, 취약점 공격. 네. 우리가 보안에서도 보면 뭔가 그 우리의 기무가를 훼손시키는 공격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무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공격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적대적 공격이라는 건 머신러닝의 어떤 성능 혹은 아니면 편향성 이런 애들을 공격하는 애들 표현은 안 되는데 기밀성, 무결성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집, 저장, 처리, 수집, 저장, 처리, 트레인 모델, 테스팅, 디플로이 모델 이 과정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 예, 취약점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델 인베이전 어택. 네. 모델 뭐 침해 공격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무결성 단계에서 요 모델 트레인 단계에서는 포이즈닝 어택이나 인베이전 어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하는 단계에서는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 뭐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실제 적대적 공격이라는 애로 묶여서 설명이 되고는 합니다. 네, 포이즈닝 어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트레이닝 모델 트레이닝하는 단계에 있네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주입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손상시키는 네, 공격이에요. 네, 모델 자체를 공격하고요. 악의적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주입해서 모델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공격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례가 이루다라고 혹시 아세요? 이루다? 예전에 얘가 막 편향된 데이터를 막 학습해가지고 카톡을 가지고 얘는 학습을 했거든요. 이 챗봇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그래가지고 좀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를 공격하는 거 포이즈닝 어택, 네, 입니다.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의 성능과 편향성을 이제 강화시키는 네, 그런 공격 방법. 인베이전 어택은 회피 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단계인지 보니까 여기네요. 모델 테스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입력 데이터에 최소한의 변조를 가해서 머신러닝을 속이는 기법.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의 경우, 네, 뭐 CNN 이런 거죠. 유관 식별이 어려운 방식으로 이미지를 변조해서 네, 개와 고양인데 실제 개 고양이 사람이 보면은 개 고양이야. 개야. 근데 이 사실은 미세하게 그 데이터 안에는 이 변조가 되어 있는 거죠. 머신러닝을 공격하는 오분류시키는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교통 표지판에 이미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전혀 그냥 일반 좌회전 신호 뭐 혹시 이거 표지판 이거 동일한데 기계가 이제 학습할 때는 1과 0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미세하게 부착해서 표지판 인식에 모듈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격 기법이 있네요. 얘는 무결성 측면의 적대적 공격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얘는 두 개 다 이제 모델 자체를 공격하는 애들이고요. 기밀성 측면의 공격 기법은 기밀성이라는 게 이게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걸 기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밀성 공격. 인버전 어택이라는 건 전도 공격이라고 얘기하네요. 인버전. 네. 네, 한번 읽어보죠. 머신러닝 모델에 다량의 쿼리를 던진 후에 산출된 결과가 분석해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공격. 네, 이게 우리 그 보안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추출해내는 게 있었잖아요. 다량의 데이터들을 입력시켜가지고 이게 뭐였죠? 결과값을 찾아내는 거? 맞아요. 무차별 넣는 거. 네, 브루트포스 같은 공격들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다량의 쿼리를 더 던져가지고 산출된 결과값들을 보고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공격이래. 네, 사용된 데이터들을.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은 모델을 추출하는 공격. 네, 이거 딱 보더라도 머신러닝 모델을 추출한다. 머신러닝 모델에 쿼리를 계속 던져서 결과값을 분석하는 방식 공격이고, ML 모라스를 탈취하거나 인버전 어택 위에서 봤던 거죠. 인베이전 어택과 같은 2차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적대적 공격에 이제 공격 기법이 있으면 방어 기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이즈닝 어택, 네, 그리고 인베이전 어택은 이제 적대적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막는 거고요. 네, 이거 인베이전 어택 같은 경우에 디펜스, 개인 같은 것도 활용이 되고, 인버전 어택 같은 경우에는 쿼리의 퍼스를 제한한다든지 아까 무차별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해내는 거니까 결과값 분석을 차단한다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은 실제 적재적 공격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뒤에 오면 그 내용을 탐지하는 기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이 문제가 보안적인 문제로는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건 사실 되게 개념적인 애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데이터를 뭔가 수집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테스팅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디플로이먼트하는 단계에서 상용이 공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적인 애들은 여러 가지 보안 문제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건 굉장히 구체적인 위협, 취약점 공격에만 사실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범용적인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머신러닝 공격이다라고 하면 이걸 기반으로 뭔가 서술을 하셔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초대규모 모델, 뭐 혹시나 아니면 생성형 AI다라고 하면 이 기본적인 것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겟 데이터 모델 하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굉장히 수조 개 이상 되는 게 초대규모 모델의 특성이잖아요. 그렇게 약간 응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이. 네, 아파트 자이가 아니고요. 네. 자이라는 애고 설명 가능한 AI라는 얘기예요. 네,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고요. 설명 가능한 AI. 이게 왜 설명 가능한 AI가 필요할까? 네. 우리가 보면 머신러닝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걔가 뭐 신경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따다다다다다다 계산해가지고 결과값만 딱 내놔요. 이 결과값이 왜 나오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예. 왜? 그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으로 알아서 그냥 산출해 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 생성을 해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나 뭐 편향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림 뭔가 설명 가능한 AI에 관련된 개념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이제 보면은 기존의 학습 방법은 고양이 그림을 보면 기존 모델을 추적 학습해서 얘는 고양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동작 결과는 이 그림은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만 안 넣고 결과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이 같은 경우에는 털 수염이 존재하고 뭐 귀 모양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얘는 고양이에요라고 이제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구현 기법으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델의 비종속적, 모델의 종속적인 기법들이 있고요. 뭐 라인, BRL, 뭐 SHAP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뭐 동양대도 그렇고 얘도 요번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애인 것 같아. 얘도. 네. 자, 이 같은 애는. 네. 연합학습. 네. 얘도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연합학습. 페더레이티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 일단 1번 전형 모델을 분배합니다. 위에서 전형 모델을 글로벌 모델을 분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휴대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에서 모델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분배를 하고 각 단말로 수행할 작업 정보를 전달해요. 그다음에 지역 모델을 갱신을 합니다. 네, 지역 모델 갱신, 로컬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2번. 그래서 로컬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 차량이랑 동그라미랑 해가지고 네모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로컬 업데이트를 하고 지역 모델을 다시 취합해요. 네, 3번이 취합하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모델을 튜닝하는 거죠. 네, 요 기점으로 에버리지를 계산해서 다시 튜닝을 해서 다시 재배포하고 모델을 네, 이렇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델만 여기서 배포하고 실제 이 모델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들은 사용자 단말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서버로 갈 일이 없다. 네.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모델이 기본 모델만 내려받아가지고 이제 실제 여기서 학습한 뭐 예컨대 가중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그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글로벌한 모델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려보내주고 그러면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이 서버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들, 뭐 예컨대 성별, 나이, 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보호하면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게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얘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FED, SD 이 종류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 단말에서 한 번씩 학습한 파라미터를 아까 가중치 파라미터를 중앙 서버로 전달해서 이걸 가지고 갱신해 나가는 작업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제 파라미터인데 K만큼 반복 수행한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차등 정보 보호, 뭐 동형 암호, 안전한 다자간 계산 이런 것들이 다 프라이버시 보장형,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모델을 훈련하게 되는 그런 애들이고요. 이 동형 암호 같은 애들이 이제 시험에 한번 출제가 좀 됐었어요. 이게 왜 나올까? 네, 이거 관련이 있다. 이 프라이버시 보장형 모델로. 네, 그래서 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하기 전과 후의 계산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복화 없이도 연산할 수 있는 기술들인 거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굳이 복화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 쭉 얘기했고요. AI 이런 어떤 모델들이 점차 이제 예전에 서버가 있고 우리는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뭔가 실행을 하면 서버에서 모델들을 다시 내려서 그걸 또 뭐 다시 데이터를 보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경량화 기술들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시대가 왔다. 네. 갤럭시 24, 이제 이런 아예 AI에 관련된 내용, AI 기술들이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 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델 경량화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델 경량화 기술은 일단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고리즘 자체를 경량화하는 것과 모델 구조를 경량화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는데 알고리즘을 경량화했다는 건 알고리즘 자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네. 모델 구조를 경량화했다는 건 이미 만들어진 모델의 파라미터를 줄이거나 개선하는 기술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 알고리즘 경량화, 모델 구조 경량화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정도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경량화, 알고리즘 경량화에 뭐가 있나? 압축, 지식 증류, 하드웨어 가속화, 모델 압축. 얘는 일단 알고리즘 경량화구나. 네. 그리고 모델 구조를 경량화하는 개념에는 이렇게 모델 구조 변경 기술, 합성곱 필터 기술, 그리고 경량 모델 자동 탐색 기술이 있고요. 나중에 뭔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 적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모델 구조를 경량화하냐, 알고리즘 자체를 경량화하냐에 따라서 기술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까지는 적어주셔야 점수가 나오는 애예요. 얘는. 네, 넘어가고 온디바이스 AI 넘어가고요. 네, MPU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할루시에이션이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순신은 일본 사람이다. 예컨대. 네, 이런 어떤 할루시에이션, 환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챗GPT나 이런 어떤 LLM, 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데이터를 미처 업데이트되지 않은 애들로 이제 최신화된 데이터들로 학습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향된 데이터를 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 검색 증강생성이라는 게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검색해서 이를 LMM 적용시켜 답변을 생성한다. 네. 여기 보면은 1번 프롬프트 쿼리를 이제 사용자가 던지게 되죠. 그럼 쿼리를 이렇게 하는데 relevant information 연관된 질문을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 한번 검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컨텍스트를 인핸스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티드 텍스트 여기 프롬프트 쿼리 이걸 이제 만들어서 얘가 엔드포인트 라지 랭귀지 모델 LMM 엔드포인트에서 최종 제너레이트 생성이 된 답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서치 relevant information 이 과정을 한 번 더 걷게 되는 그래서 최신화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들을 한번 검증하고 간다. 이 난리지 소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좀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성 인증은
신뢰 있는 AI, 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에 학습, 추론, 자기계발 등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뢰성, 윤리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신뢰성 있는 AI라는 정말 그 신뢰성 인증제도 네, 라는 것들이 있고, 그럼 이때 인증이니까 뭘 볼 거야라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현장 심사, 뭐 인증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살펴본다든지 데이터를 살펴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실제 신뢰성 인증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